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직장인 직장학생입니다. 이번 영상은 CFA를 준비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컴퓨터 시험을 보고 왔어요. CFA 레벨 3를 봤는데 아무래도 컴퓨터 베이스로 바뀐 해가 처음이니까 후기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화폐에서 주는 이 코드 앤 스탠다드의 7조를 보면은 스페시픽 하던 브로드 하던 exam에 나온 토픽이나 퀘션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말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포맷을 이야기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크게 세 파트로 나눌게요. 컴퓨터 베이스의 포맷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시험의 난이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공부를 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포맷에 대해서는 제가 제 기억을 이제 더듬어서 이제 재구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100% 맞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실무에서 자주 쓰는 용어인데 directionally correct 한 information이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컴퓨터 베이스 시험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전에도 공유를 했었지만 아무래도 시험 전에 있는 그 불필요한 절차들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맞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체크인하는 절차도 길고 들어가서 시험지 나눠주고 모든 사람이 시험지 받을 때까지 뒤집어 놓고 프록터가 앵무새처럼 이렇게 막 하나하나 읊어주는 이런 거를 다 스킵하고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 사는 거 있죠. 뭐 약관들 있으면 그냥 쓱 내리고 I agree 박스 하나 체크하는 거 그걸로 끝나서 굉장히 간편했던 것 같은데요. 체크인을 할 때 페이퍼로 봤을 때는 이 종이 티켓을 프린트해 갔었잖아요. 제가 시험 보는 곳에서는 프린트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권이랑 계산기만 갖고 갔고 그 센터에서 주는 이제 종이 그리고 연필 2자루를 받았어요. 뭐 맘대로 골라가려는데 그리고 이어플러그만 받아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앉으면은 그 약관 내용들 이런 거 체크하게 되어 있고 본인 확인하고 이제 컴퓨터 베이스가 다 처음이실 테니까 튜토리얼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처음 보는 인터페이스라서 그거를 해서 시간을 좀 할애를 했던 것 같아요. 총 뭐 한 12분 줬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레벨 3에 꽂힌 에세이 파트로 넘어가게 되죠. 에세이는 뭐 멀티플 초이스도 마찬가지지만 2시간 12분이 주어집니다. 공홈에 보시면은 뭐 8개에서 11문제의 아이템 세트가 나오고 그 안에 세부적인 문제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언급을 해서 저도 정확한 문제 개수 이런 거는 언급을 안 할 텐데요. 저도 아이템 세트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말한 8개에서 11개 레인지 안에서 나왔고 총 문제 개수는 50문제가 좀 넘게 나왔었어요. 2시간 12분을 줬고요. 그래서 스크린을 한번 보신다면은 이제 위에 시간이 나왔어요. 제 기억에는 이제 초 단위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이게 뭐 1시간 남으면은 얼러트를 띄워주고 30분이 남아도 얼러트를 띄워주는 그런 거고 오른쪽에는 이 진행률이 나와요. 근데 이게 에세이 파트의 진행률이 아니라 전체 시험에 대한 진행률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문제를 풀고 봤는데 진행률이 얼마 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안 올라가지? 왜 그렇지? 막 혼자 쓸데없이 막 브레인 낭비하고 시간 낭비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스크린은 크게 3개의 박스로 나누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큰 박스에 아이템 세트 넘버가 있고요. 작은 박스에 뭐 1.1, 1.2 이렇게 세부 문제 번호가 있습니다. 한 세트당 4문제, 5문제도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심지어는 6문제 등 이렇게 랜덤으로 나와 있었고요. 제가 풀고 있는 아이템 세트나 문제는 살짝의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지문이 나옵니다. 이 윈도우즈 95에 나올 법한 이제 21세기에는 전혀 안 어울리는 빈티지 폰트인데요. 맨 위에 보시면 풀고 있는 서브젝트가 나오고 그 밑에 권장하는 이제 시간이 쓰여져 있죠. 이게 우리 기출문제 풀면은 매 문제마다 뭐 이번 문제는 1분 하면은 1점짜리, 3분 하면 3점짜리 뭐 이렇게 기억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직도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당은 없었던 걸로 같고 세트당 몇 분을 권장하는지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용을 안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하시면서 이렇게 문제를 푸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세 번째 박스에 보시면 문제가 나와요. 뭐 calculate 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조그만 박스가 나오고 그 옆에는 이제 뭐 몇 번째로 라운딩을 해라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데요. 뭐 풀이를 쓸 그런 칸은 없었고요. 그냥 대답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칸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 밑에 보시면 뭐 this answer will be used in next question 뭐 이렇게 친절하게 연결되는 문제면 미리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래 next를 클릭하셔도 되고 왼쪽 박스의 문제를 클릭하셔서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넘어가게 되면 푼 문제는 검은색 박스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플래그 해놓고 나중에 돌아가서 체크해보고 싶다
하겠다 하면은 우측 하단에 보면 플래그 아이콘 있는데 이거를 플래그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함정은 시간이 남으면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안 남았어요. 제가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못해갖고 플래그 해놓은 거는 그냥 플래그만 해놓고 그냥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로 가보시면 만약에 justify 하는 문제다 하면은 내 reason을 2개를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친절하게 separate paragraph에 쓰라고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reason은 한 paragraph에 쓰고 두 번째는 다음 paragraph. 그래서 저는 그냥 첫 번째 답 짧게 이렇게 하이라이트 볼드하게 써놓고 그 다음에 답을 쓰고 두 번째도 띄어서 볼드하고 이렇게 답을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숏컷에 더 만약에 익숙하시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엑셀을 쓸 때 마우스를 전혀 안 쓰고 다 키보드로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뭐 컨트롤 B 해서 볼드체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프트하고 에로 해갖고 뭐 이렇게 셀렉션 하는 거 아니면은 뭐 언두 하는 거, 카피 페이스트 이런 거 다 되니까 그런 거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답을 쓰는 칸 위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 나오는 그런 아이콘들이 있으니까 클릭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식을 표시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세요. 마이크로소프트 기능이랑 같아갖고 이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쓰셔보신 분들은 뭐 제곱하는 거나 루트 씌우는 거나 그래서 뭐 사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용할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세트를 다 풀게 되면 이제 전체가 검은색 박스로 바뀌게 되고요. 다른 세트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뭐 자유제재로 건너뛰기 가능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세 문제는 그냥 계속 풀었어요. 그리고 다 아는 문제여서 너무 기분 좋게 풀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 압박이 오더라고요. 뭐 30분 남았다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빨리 대답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그 세트 먼저 풀고 이렇게 돌아오는 방법을 썼었어요. 그리고 에세이가 끝나시면 30분의 옵셔널 브레이크가 주어집니다. 바로 시간은 흐르게 되고요. 브레이크를 하지 않으시려면 바로 이제 다음 세트로 가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에세이에서 4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그래서 멘탈이 붕괴가 됐죠. 왜냐면 모르는 문제 아니었고 아는 문제였는데 calculate 하려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그 문제랑 그 뒤에 있는 justify 하는 문제랑 이렇게 해서 4문제를 못 풀었거든요. 그래갖고 좀 기분이 안 좋아갖고 그 쉬는 시간에 나와서 건물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컴다운 하고 이제 멘탈을 잡고 들어가야 됐죠.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멀티플을 이제 더 잘 봐야겠다 해서 멘탈을 잡고 들어가니까 한 13분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심호흡 한번 하고 리즘 테스팅 해서 바로 이제 멀티플 초이스로 넘어갔어요. 멀티플 초이스는 공홈에 공시된 것처럼 44문제가 나오고요. 역시 2시간 12분이 주어지는데요. 멀티플 초이스의 포맷 자체는 에세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요. 지문은 항상 가운데 뜨여 있고 이제 오른쪽에 문제가 나오는 건데 보기는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스트라이크 스루 돼갖고 일리미네이트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오브 일리미네이션으로 하시려면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오른쪽 클릭이니까 이거 하셔갖고 시각적으로 베네핏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멀티플 초이스가 끝나면 뭐 서베이 하라고 하고 보통 그냥 대충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근데 아리까리한 문제가 있었으면은 쓰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문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걸이로 풀려면은 이렇게도 풀 수 있고 귀걸이로 풀려면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의도 자체를 잘 몰라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허비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번호는 기억 안 나고 문제 번호를 원하지도 않고 거기 보면은 이제 상세하게 뭐 등장인물이라든지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자기네들이 찾기 쉽게 이야기를 해달라 해서 그 문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못했다. 그래서 좀 헷갈렸다. 그냥 이렇게 코멘트 남기고 이제 시험을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난이도가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쉽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권호상 회계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는 공감을 해요. CPA 강의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한국 시험들은 이게 왠지 막 시험 문제를 꼬고 보기를 어렵게 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같은데 미국 문제는 그렇지 않다. 수험생들이 잘 붙을 수 있도록 정직하게 문제를 내는데 그 주제를 알고 어떤 함정이 있고 이걸 피할 수 있는지만 이제 잘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공홈에 있는 practice question들 아니면 슈에이저에 있는 이 end of chapter question 그리고 이패스 코리아 저는 이패스에서 협찬을 받는 게 아니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저는 FRM, CPA 그리고 이제 CFA 이거를 다
생각해보니까 이패스에서 했네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받은 월급을 다 이패스에서 상납한 것 같은데 이패스에서 주는 이 프랙티스 퀘션 있잖아요. 강사님들이 모아놓은 문제들, 기출 문제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풀 수 있다면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절대로 그것보다 어렵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moderate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레벨 1에 굉장히 쉬운 문제 가끔 나와서 깜짝깜짝 놀랄 때 있지 않나요? 막 이렇게 기본적인 걸 물어보나? 근데 그런 게 레벨 3에서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하나를 푸는데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1번, 2번, 3번. 1번은 커먼 센스, 2번은 좀 더 진화한 방법, 3번은 좀 컴플렉스 해갖고 머리도 좀 써야 되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런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공부할 때 직관적으로 3번을 많이 공부를 해야겠구나, 시험에는 3번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시험에 1번 방법이 나온 문제들이 있었어요. 저는 문제를 풀면서도 몇 번을 봤어요. 이게 함정이 어디 있나. 왜냐면 너무 말도 안 되게 간단한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CFA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알면 막 너무 어렵게 꽈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만 낸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고 해서 시험 자체가 쉽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홍지웅 강사님이 말씀하셨죠. 이분이 처음 레벨 3를 보셨을 때 떨어지셨대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킨텍스를 나올 때 본인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다 맞춘 것 같았다, 패스한 것 같다 했는데 이메일을 받아보니까 We regret to inform you 해서 떨어지셨다는 이제 경험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100%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문제의 난이도는 쉬운데 보기의 퀄리티는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보면 CMA는 보기가 5개가 있어요. CPA는 4개가 있거든요. 근데 CFA는 3개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쉬운 시험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만큼 보기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들어드린 예로 한 문제를 푸는 방법이 3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보기가 3개잖아요. 이 3가지 방법으로 풀어요. 1번 답은 A에 있고 2번 답은 B에 있고 3번 답은 C에 있어요. 결국은 내가 무엇은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는 그거를 알아야 답을 맞출 수 있다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풀면 보기에 답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아니면 함정에 빠져서 문제를 풀었을 때도 보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맞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갑자기 제 미래가 걱정이 되네요. 잘 봤을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보기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 주제를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레벨 3를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제가 하는 방법이 모든 분들에게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혹시 레벨 3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레벨 3를 공부하기 전에 편견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왜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이패스에서 올라오는 레벨 이제 소개 영상이라 해야 되나, 뭐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렇고 강사님들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 후기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레벨 3는 좀 다르다, 1이랑 2랑 다르다, 좀 재미가 떨어진다, 아니면 포트폴리오 매니저 관점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릴레이트 할 수 있는 게 좀 더 적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특히나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할 생각이 아예 없으니까, 관심도 없으니까 이 레벨은 나랑 안 맞는 건가 라는 이런 편견을 갖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홍지웅 강사님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하실 때 야구에 비교하시면서 레벨 1은 야구에 대한 기초적인 모든 거를 배우고 얇게, 그리고 레벨 2 가서는 직구 던지는 법, 커브 던지는 법, 슬라이더 던지는 법을 배운다면 레벨 3에서는 이제 네가 그 구종들을 아니까 생뚱맞게 배트를 들고 가서 쳐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다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저는 야구에 비교하는 게 굉장히 멋졌는데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사격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사격이 좀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은 왜 우리 새총으로 돼지 때려잡는 게임 있잖아요. 성난새, 앵그리버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레벨 1은 제 생각에는 이 목표물을 맞추기 위해 우리가 쓰는 총들, 뭐 탄창들, 아니면은 그거에 미치는 요소들, 바람, 온도, 습도,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넓지만 얕게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레벨 2는 이 총들, 무기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실내 사격장 가서 직접 하나씩 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격에 대한 규율들 계속 배우고, 바람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 깊게 가고, 온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배우는, 그게 레벨 2라면은 레벨 3는 그냥 실전입니다. 레벨 1이랑 레벨 2에서 네가 배운 것들을 갖고 실전에 나가서 쏴라가 레벨 3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전으로 가니까 오늘은
목표물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데 나는 움직이질 않아. 내가 쏠 수 있는 기회는 2번이야. 근데 바람이 불지는 않아. 어떤 총을 쏘는 게 가장 좋을까? 아니면 목표물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 장애물이 많고 또 바람이 많이 부네. 이럴 때는 어떤 총을 쏘는 게 좋을까? 목표물도 움직이고 나도 움직일 때, 근데 내가 쏠 수 있는 기회는 무제한이야. 이럴 때는 어떤 총을 쏘는 게 좋을까? 직접 맞추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주변에 뭐 나무를 이용해서 3쿠션으로 때려서 맞추는 게 좋을까? 내가 목표물을 못 맞히는 게 걱정이야? 그러면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기권을 할까? 해지를 할까? 아니면 제3자랑 거래를 해서 대타를 써서 이걸 맞추게 하고, 그렇다면 나는 이 거래 비용으로 뭐를 줘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1과 2에서 배운 게 아예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직접 사용하는 관점으로 봐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재밌게 공부를 했냐면, 김종곤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레벨 2를 굉장히 종이에 많이 써가면서 풀면서 공부를 한 거라면 레벨 3는 창가에 앉아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혀 못 알아들었죠.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린가.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터득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롤플레잉 게임을 했어요. 이게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위한 레벨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제가 갖고 있는 파이낸셜 애셋들인 거죠. 여러분들 뭐 저처럼 외국에 사신다면, 미국에 사신다면 401k 있으실 거고, 주식 계좌들 있으실 거잖아요. 한국에 계시면 연금 있으실 거고, 이런 거 지금 갖고 계신 포지션을 딱 알잖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내용들을 여기에 그냥 접목시켜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책으로 배우는 거, 인강으로 듣는 거는 휘발성이 강할 수 있지만, 내 돈, 내 재산에 한번 붙여갖고 한번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면 이게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마다 내 상황에 맞췄어요. 그러면 나중에 리뷰할 때도 큰 그림이 그려져요. 즉 무슨 얘기냐면, IPS의 주체는 제가 되는 거고요. 제 상황, 제 컨스트레인트 이런 거를 고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내 파이낸셜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공부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401k를 들여다보니까 에쿼티랑 픽스드 비중이 8대2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나눠져 있냐고요? 몰라요. 근데 몇 년 동안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나는 굉장히 스테레스코어 바이어스에 노출이 되어 있구나. 굉장히 나이브한 알로케이션을 여지껏 했구나. 자, 이제 생각을 해보자. 내가 30년을 앞으로 더 일할 것 같아. 그러면은 내 리스크 톨러런스는 꽤 높네. 좀 더 리스키한 자산의 비중을 늘려도 되는데, 내 와이프가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서 그거 학비도 보충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 ability to take risk는 좀 낮구나.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 비율을 어떻게 바꾸면 되지? 코로나가 터졌네. 정부가 뭔가를 할 것 같아. 모니터리 폴리시건 피지컬 폴리시건 뭔가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둘이 다른 정책을 펼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한번 정리를 하고, 모니터리 폴리시를 스티뮬레이티브하게 가져가서 이자율이 떨어질 것 같으면 그러면 본드 프라이스가 올라가겠네. 그러면 나는 픽스드 인컴의 비중이 지금이 8대2인데 이걸 좀 높여볼까? 만약에 6대4로 높이면 이거는 이게 바로 그 노르웨이 모델이구나. 근데 여기서 내가 얼터내티브 인베스트먼트를 좀 투자하고 싶은데 나는 리소스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아웃소싱을 주면은 이게 바로 예일 아니면 인다우멘트 모델이 되는 거고, 이걸 내가 직접 하면 캐네디안 모델이 되는 거네. 이렇게 다 접목을 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은 거예요. 뭐 머니 서플라이를 보고 하니까.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해지론 어떤 수단이 있지 하면서 401k의 커머디티 비중을 좀 늘렸어요. 근데 작년 말이랑 올해 초에 막 팀버 가격 엄청 뛰고 해서 커머디티 가격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리턴이 그 전보다 좀 더 좋아졌겠죠. 그러면은 리턴 애트리뷰션에 공을 가장 많이 세운 애는 커머디티구나. 근데 얘는 내가 뭐 셀렉션을 한 게 아니니까 비중을 옮긴 거잖아요. 엘로케이션의 문제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과목이란 거 없이 전체적인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내 상황에 받아들이니까 하나하나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하나 잘 쓰게 되더라고요. 왜 우리 데리비티브 처음 배울 때 쉽지 않잖아요. 파생상품, 옵션 전략들 수합할 때 확 와닿는 그게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롤플레잉을 했어요. 내가 들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뭐 그냥 기분 좋게 뭐 한 10,000주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들고 있는 정확하게 1단위까지 있는 그 주식을 놓고 이거를 놓고
이게 10만 전자는 찍을 것 같은데 그 후에 막 12만 전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약간 박스권에 gat혀 있다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펼칠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지? 커버드 콜을 하면은 내가 프리미엄을 받으니까 이게 좋겠네 하면서 콜옵션을 찾아갖고 이거를 프리미엄이 얼마인지까지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break even, maximum profit, minimum profit 이거 공식으로 외우려면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래프로 보면은 좀 더 쉬워지고, 근데 내 상황에 내 직접 들고 있는 내 돈, 내 자산에 이거를 덧붙이잖아요. break even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얼마까지 떨어지면은 이걸 내가 손해보는 건지 그냥 직관적으로 들어와요. 까먹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개입을 해보셔서 프로텍티브 풋, 칼라 씌워보고 볼레틸리티가 높아질 것 같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콜옵션 사고 풀옵션 사갖고 롱 스트레를 하고 아니면 스트랭글을 해보고 이렇게 직접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을 해보니까 휘발성이 없어요.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롤플레잉을 하는 전략을 썼어요. 김종곤 강사님이 말씀하신 창가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과목에 상관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해보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데 이걸 내 상황에 접목시켜서 하면은 내가 배운 레벨 1, 레벨 2, 레벨 3 모든 과목에 걸쳐서 배운 것들이 하나로 정리가 되는 그런 효과를 누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보셔도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장인들이시면 아시겠죠? 시간 확보가 가장 어려웠어요. 저는 이번에 스펙 딜도 했거든요, 회사에서. 그래서 처음 해보는 스펙 딜이어갖고 시간이 많이 안 나서 베케이션을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공유를 했었는데, 저는 항상 시험 끝나고 쓰거든요. 저한테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FRM 끝났을 때도 바로 끝나자마자 책들 다 버리고 태국으로 떴었거든요. 그때 막 가서 놀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었어 갖고 베케이션을 미리 써 갖고 공부할 시간을 확보를 했었던 것 같아요. 10일을 빡세게 줘 갖고 보통 10시간에서 12시간씩 하루에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시험 딱 전날까지.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홍준 강사님도 기분 좋았는데 떨어지신 것처럼 저도 잘 봤다고 생각은 하는데, 보기 퀄리티가 워낙 높아서 내가 잘못 생각했으면 아무리 보기에 내가 계산한 게 있어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결과는 모르겠는데 저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가장 아쉬운 부분은 에세이 시간 조절을 못해서 처음에 막 너무 예쁜 문장을 만들려고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막 압박 와갖고 막 키워드만 쓴 거랑 처음에 쓴 거랑 비교하면 이건 딴 사람이 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에세이 4문제를 못 봤어요. 근데 너무나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타임 매니지도 잘 하시고 미리 제가 대충 이렇게 포맷을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당황하지 않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을 합니다. 직장인분들 얼마나 공부하는 게 힘든지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공감을 하니까 조금 더 힘내시고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